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중국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를 저한테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서로 기를 나누면서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조선시대, 벌써 조선시대 들어왔어요. 금방이죠 여러분들? 네, 금방 끝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범주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0년은 고대, 그리고 한 500년은 고려, 그리고 한 500년은 조선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조선시대 한 500년, 조선왕조 500년 공부할 텐데 늘 이야기했지만 항상 시대 구분이 필요하다. 항상 그 시대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 구분을 먼저 하고 시기 구분을 먼저 하고 들여다보자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고려시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선이란 나라는 1392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1392년도에 세워지는 나라였고 한 500년이 되는데요. 언제쯤 무너지냐면 글쎄요. 뭐 일단 1910년 일제강점기인데 그 안에 이제 대한제국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한제국이 이제 조선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910년으로 일단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하죠. 1910년 일제강점기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시대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고려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왜 1170년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두 시기로 나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 두 시기의 분기점이 언제냐면요. 159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92년부터 쭉 연결되고 있는 난이 있죠. 예, 바로 임진, 외란도 있고요. 또 호란, 외란도 있고 호란도 있어요. 외란은 일본이 쳐들어온 거고요. 호란은 여진족이 쳐들어온 겁니다. 네, 자 만주족이죠. 그 당시에는 여진족 뒤를 이어서 만주족인데 이게 이제 두 개의 외란과 호란 합쳐서 우리는 양난이다 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양난. 네,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시면 왜 양난 코너가 있죠? 네, 참, 네, 직업병이에요. 저 이렇게 마트에 양난 코너 오면 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떠올립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양난이 있는데요. 양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 시대를 이렇게 앞에 조선 전기, 그다음에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 전기, 그 다음이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이렇게, 그 다음이 이렇게 나누고 후기 이렇게 시기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선 전기를요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15세기와 여기가 이제 15세기 15세기와 또 16세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세기 이 시기를 조선 초기 초기라고 본다면 이 시기는 조선 중기 이렇게 또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나눴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시대도 역시 고려 초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들은 그 호족과 육두품들이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면서 문벌 귀족화되었고 결국 칼에 맞아서 그냥 무너지는 모습들 무신정권. 몽골 쳐들어와서 무너지고 권문세족,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권문세족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역사적 세력. 조선시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과 신진 사대부들, 그죠? 바로 무인 세력들과 그리고 성리학을 수용했던 그 신진 사대부, 무인 세력들과 신진 사대부. 네, 이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들이 건국을 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들이 뭐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성계 같은 인물, 뭐 신진사대부의 같은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뭐 정도전, 정몽주, 물론 이제 정몽주는 이제 참여하지 않죠. 어쨌건 이들 중에서 조선 건국에 참여한 세력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그들을 우리는 혁명파다라고 해요. 혁명파 사대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을 우리는 온건파 사대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혁명파 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죠? 이들이 이제 15세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마치 호족과 육두품이 고려시대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벌귀족이 되듯이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맨 처음에 정말 멋진 나라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또 이제 기득권 세력이 이제 많이 가지게 되면서 변화에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세력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바로 훈구파다. 훈구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을 한번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훈구. 이 온건 세력들은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고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하면서 쭉 힘을 키워오다가 드디어 16세기가 되면 이들이 훈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 주도 세력이 되죠. 이들을 우린 누구라고 하냐면요. 바로 사림이다. 사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림들이 이후 조선 후기까지도 여전히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5세기 문화와 16세기 문화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15세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를 세웠던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방원하고 정몽주가 만나요.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부탁을 하죠. 조선 건국 동참해 달라. 우리 아버지 이성계 좀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방원이 정몽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웃기지 말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자 이방원이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원이 먼저 얘기했죠. 정몽주한테 이런 어떠하며 저런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니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함께 얽히고 설켜서 살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정몽주가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자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방원이 딱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원이 이야기했던 그 문구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가 바로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갔던 이 15세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너무 성리학이 얽매이진 않아요. 성리학자들이지만 반면에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건 단심가 세력들이잖아요. 원칙주의자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16세기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는 상당히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시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시대를 누가 이끌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숲을 먼저 나누시고 그 숲을 조금 덩어리로 나누신 다음에 그 덩어리를 이끌었던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셔야 그 시대를 퍼즐처럼 뚝뚝뚝뚝 맞춰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네, 이런 어떤 조선시대의 그 시기 구분을 먼저 기억해 놓으셔야 한다. 이게 딱 세팅이 되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초기부터 한번 조선 전기. 오늘은 조선 전기니까 여기 15세기와 16세기의 모습을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점적으로 15세기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신진 사대부에서 분화해서 저쪽 위쪽으로는 혁명파, 혁명파 사대부고요. 그리고 이쪽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들은 바로 온건파 사대부들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혁명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정도전. 정말 조선 설계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냥
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전이 여러분들 서울을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도전이 줄을 하나 쭉 그으면 길이 나오고 점을 탁 찍으면 건물이 올라서고 정도전이 그 세종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종로 줄 딱 그으니까 지금의 세종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광화문 이름 딱 지으니까 광화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선의 설계를 다 해낸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도전과 정반대에 있었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 인물이 바로 정몽주가 되겠죠. 정몽주. 정도전과 정몽주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자, 이 혁명파 사대부와 신진사대부가 있는데 일단 이 혁명파 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고려 말. 이 이성계가 먼저 뭘 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당시 이 신진사대부는 일단 여러분 누구랑 권력 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권문세족들. 이 권문세족들과 권력 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장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과전법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과전법을 시행했더라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 권력 장악하면서 혁명파 사대부가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단 말이에요. 자, 이 혁명파 사대부가 추구했던 방법은 뭘까요? 이제 이들은 중앙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중앙 집권을 추구할 거예요.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요 목표가 뭐였냐면 바로 중앙 집권이 되겠습니다. 중앙 집권. 이게 이들의 목표예요.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온건파들 있잖아요. 이 온건파 세력들은요. 야, 어떻게 신하들이, 유학자들이, 왕에게 충성을 공부하는 유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왕을 바꿔? 왕시성에서 이시성 말도 안 돼. 이건 명분에 맞지 않아. 라고 해서 이 온건파들은 낙향을 해요. 낙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낙향을 하면서 결국 향촌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 바로 향촌 자치, 냅둬라, 우리끼리 산다,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향촌 자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중앙에서는 이들을 견제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자치적으로 놀려고 하는 애들 웃기고 있어. 너희들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 웃겨. 라고 이제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것이고, 향촌 자치는 건드리지 마. 너희들은 나쁜 것들이야. 어떻게 왕을 가르쳐.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해. 냅둬. 우리 집 살 거야. 라고는 향촌 자치. 뭔가 좀 대립점이 보이는 모습들 보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15세기, 16세기 모습을 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혁명파 사대부가 어떤 모습으로 그 기틀을 잡아 나가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조 이성계부터 한번 살펴보죠. 태조 이성계가 무엇을 했는지. 자, 태조 이성계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조 이성계 때는요, 기본적으로 정도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정도전의 역할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전은 어떤 정치를 지향했냐면요,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권의 강화, 재상권의 강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자기들은 왕을 바꿔냈지만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왕이 만약에 똑똑하지 못해, 그럼 나라 말아먹잖아. 그러니까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재상들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 재상들이 혹시 똑똑하지 못한 왕일지라도 그 재상들이 잘 보필하면 나라는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왕권을 왕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 것이죠. 시스템이 중요하다 보여. 시스템주의자야. 정도전은. 그래서 재상 중심의 어떤 정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불교를요 굉장히 비판해요. 불교를 굉장히 비판해가지고 숭유 억불 정책 앞장선 인물이죠. 정도전의 이 불교 억압책과 관련된 저서가 하나 있어요. 그 저서가 뭐였냐면 바로 불시잡변이라는 게 있어요. 불시잡변. 이 불시잡변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이 불시가 뭔지 아세요? 부처 있죠, 부처. 이 불자가 부처불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씨, 최씨, 이씨처럼 부처씨야, 부처씨. 와, 부처님을 부처씨래.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죠? 부처씨의 잡변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 잡소리란 얘기야.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승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가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학자들은 출가 웃겨. 가출이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가출을 해? 이게 인간의 도리야?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유학자들은요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재상 중심의 정치 그리고 유교 중심의 나라를 이 정도전은 만들려고 노력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전이 그 사대문을 세우잖아요. 사대문을 세울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사대문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동서남북 어떻게 지을까? 아하, 그렇지. 이 문을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인간의 도리 5개를 문에다가 배치를 하죠. 자, 여러분들 저쪽 남쪽에는 뭘? 여러분들 인간의 5가지 도리가 뭐냐면 인의 예지 신이에요. 인의 예지 신. 자, 하나씩 볼게요. 인자가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어요? 흥인 지문. 동대문이잖아. 그죠? 의는 뭐가 있을까? 의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돈의문이라고 해서 서대문이에요. 서대문 이름이 돈의문이에요. 지금 없죠. 인의 예가 들어간 건 뭘까요? 숭례문 남대문이잖아요. 그죠? 지가 들어간 건 뭘까? 요 지가 들어간 거는 보이지 않아요. 저쪽 북쪽에 숙정문이라고 있어요. 이 지혜 지자인데 숙정문에 이 정자가 뭐 꾀하다. 지혜와 좀 비슷한 어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 대신에 정자를 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숙정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의 예지 끝났죠. 마지막으로 신 어디 있을까? 신, 믿을 신. 요 신이 어디냐면 기가 막히죠. 바로 그 사대문의 센터 그 안에 보신각이 있잖아요. 보신각. 이렇게 해서 인의 예지 신을 서울 한복판에 한양 한복판에 박아 놓은 겁니다. 정도전이 이렇게 정했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어쨌건 정도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알겠지만 정도전의 바로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지가 뭔데 재상 중심의 정치가 말이 대체 뭐니? 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태조의 아들이죠.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이 태종 이방원은요. 정말 엄청나게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예, 첫 번째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정도전을 죽이잖아요. 네?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을 죽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했고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실권을 장악하면서 정말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정도전도 죽이고 그러니까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이성계가요 부글부글 화가 너무 난 거야.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거. 그래도 아빠의 그 베프고 아빠의 동지들인데 쥐가 뭔데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이 나쁜 그래가지고 이 태조가 옥쇠를 들고 그냥 함경도로 가버리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야,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라 세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왕권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신하들을 많이 보내죠. 근데 오질 않아요. 뭐 가둬버리거나 죽여버리나 막 그러죠. 이성계가. 그때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함흥차사. 함흥차사. 보냈는데 함흥에 사신을 보냈는데 오질 않아? 아니 함흥차사는 왜 안 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갔다가 오지 않으면 아 얘는 왜 이렇게 함흥차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설득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죠. 그러니까 이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시니까. 그래가지고 잔치를 저쪽 한강 그쪽 지류에서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고 이게 천막을 딱 치는데 그때 이 태종에 참모했던 하륜이 이런 얘기하죠. 천막을 치시는데 거기 있는 기둥은 좀 굵은 기둥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어? 라고 했지만 하륜의 이야기를 들어서 굵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을 치죠. 잔치 천막을. 딱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말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아 태종이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고 달려갔겠죠. 근데 그 태종 이방원을 봤던 이성계가 갑자기 또 화가 나는 거야. 저 자식이 에잇 해가지고 바로 화를 땡겨서요. 바로 그 태종 이방원을 향해서 화를 팍 쏩니다. 아이고 태종 이성계가 얼마나 화를 잘 쏘는데요. 팍 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갑자기 뒤로 돌아섰겠죠. 왜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화살을 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쏘는 화살을 피해가지고 딱 숨었는데 거기 어디에 바로 아까 하륜이 굵은 기둥을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그 굵은 기둥을 팍 쏘는 거예요. 탁 꽂힙니다. 그 기둥에 바로 꽂혀요. 아마 그 기둥이 없었더라면 아버지한테 화살 맞아서 아마 이방원은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거기가 다 어디냐면 지금 저기 한강에 그 중랑천에 그 살고지 다리라고 있어요. 화살이 꽂힌 다리다 해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살고지 다리 있고요. 아버지가 노한 것 같아. 아, 이 옥새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도 노한 것 같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참모인 하륜이 또 얘기하죠. 옥새를 받으러 가실 때는 직접 가지 마시고 내시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성계가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옥새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옥새를 받으러 왔는데 이게 이방원이 아니라 내시가 온 거네. 그때서야 이 태조 이성계가 껄껄껄 웃죠. 라고 하면서 소매에 있는 걸 또 꺼냅니다. 뭘 꺼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작은 철퇴를 꺼내죠. 네, 이방원이 오면 이 철퇴로 그냥 머리통을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죽일 생각이었는데 또 내시가 오네. 운명이로구나. 네가 살아남아야 될 운명인가 보다. 알았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부자 간의 화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아주 이 태조와 태종의 관계는 아주 긴장. 나중에 태종이 또 태조한테 소심한 복수합니다. 네, 태조가 죽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태종이 어머니죠. 물론 배다른 어머니. 예, 그 배다른 어머니와 태조가 같이 묻히고 싶었거든요. 태종, no. 같이 묻히지 않게. 그래서 아버지 태조 따로 묻히게 합니다. 예, 따로 묻히게 하죠. 그리고 그 태조가 사랑했던 그 부인, 태종의 배다른 그 어머니의 그 무덤에 있는 돌들을 꺼내가지고요. 청계천 다리 공사하는 데 쓰도록 합니다. 아이고, 네, 하여튼 태종 이방원이 좀 그렇게 좀, 네, 이 태조와 이 태종의 관계는 참 묘한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자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 태종이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 왕권 강화. 이런 재상 중심이 좀 웃기지 마.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자, 육조 직계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재상, 의정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재상들이 어떤 권력이 강화된 건 맞고요. 육조,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는데 왕이 직접 육조의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가 바로 실행토록 하는 거야. 의정부의 기능을 좀 무력화시키는 거죠. 바로 육조에 직접 명령을 내려가지고 운영하는 제도, 육조 직계제를 이 태종은 또 시행하고 있어요. 하여튼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뭐든 한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태종은요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일단 사병들을 혁파합니다. 사병들을 혁파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 이방원이 사병을 데리고 조선을 이 자신의 어떤 실권을 장악한 거거든요. 근데 딱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병을 없애는 거야. 이제 내가 썼으니까 너희들은 쓰지 마라고 나오는 거죠. 아, 이것도 좀 독특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호패를 채워줍니다. 일종의 지금에 보는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호패법, 호패법의 시행.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 라고 해서 신문고도 설치해요. 신문고도 설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태종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태종의 뭐니 해도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네, 바로 그의 아들 첫째 장자였던 양녕대군. 그 양녕대군을 세자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 충령, 나중에 이제 세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충령을 왕위에 앉혔다는 것. 이게 아마도 이 태종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시 이 태종과 세종의 관계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태종은요 정말 무인 기질이 많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이런 게 있는데 아들 세종은요 너무 책만 좋아해.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저 몸 관리 해야겠냐? 아버지가 참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쨌건 성군 세종을 태종이 왕위에 앉혔다는 것만큼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 태종 때 여러분들 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여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태종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혀야 그 뒤를 잇는 왕이 안정적으로 전국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태종이 이 세종의 이 외삼촌들이죠. 다 제거해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종의 장인마저도 죽여버리죠.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태종이라는 사람이. 그 덕분일까요? 글쎄 그걸 그 덕분이라고 하면 참 이게 너무 잔인한 건데 어쨌건 이 세종 때가 되면요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를 추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세종은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 함께하자라고 하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합니다. 이 서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서명하다예요. 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정승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승들이 서명을 해야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왕이 의정부 재상들하고 협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 많은 사람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네. 인력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력풀 조성을 위해서 어진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을 모으죠. 모을 집자. 그게 뭐예요? 바로 집현전. 현명한 사람들을 모집한다. 모집하는 곳. 그래서 집현전을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집현전에서는 여러분들 공부만 시켰어요. 정말 공부만. 사가독서제도 시행됐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줘가지고 책만 읽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또 이 세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한번 사가독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교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바로 이때 그 우리 지금의 어떤 영토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바로 사군. 사군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최윤덕을 통한 사군. 그 다음에 육진. 여기는 이제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쓰시마 이종무를 보내서 이 쓰시마 섬을 또
정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 하여튼 지금의 우리 한반도의 어떤 영토를 거의 세종 때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세종은요, 뭐 꼭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정치에서 나올 수 있고 경제에서 나올 수 있고 사회에서 나올 수 있고 문화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하여튼 뭐 세종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세종의 아들 문종이 몸이 좀 약해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뒤를 잇죠. 단종, 너무 어려. 그러자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 바로 수양대군이죠. 예, 이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왕위에 올라오죠. 그 인물이 누구예요? 그 인물이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 네,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이 세조가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요 계유정난 이후에 이제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은 우리는 훈구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훈구 말씀드렸죠. 이 세조는요, 야 왕권이 강해야지 뭐 제성들하고 못하러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왕권 강화를 추구하죠. 다시 태종과 세조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집현전 뭐야 이거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해서 결국 집현전을 없애요. 네, 집현전을 또 없애는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법 하나 제대로 만들자야. 우리의 통치 질서.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이때 경국대전. 경국대전을 이때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완성은 아니었고요. 예, 시행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세조 때 보여지는 모습들. 경제적인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요. 이때 이제 직전법이라는 걸 또 시행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전현직 관리한테 연봉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정부에서 연봉을 줬다는 얘기예요. 과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현직만 가져라. 야, 돈 없어, 야. 돈 없으니까 현직만 받아. 라고 하는 직전법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경제 파트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강력한 왕권이 있으니까 이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조와 태종은요. 진짜 강력한 왕권을 이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제 성종이 있죠. 성종이 있습니다. 이 성종 때가 되면 드디어 이 경국대전이 어떻게 된다? 완성이 돼요. 네,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던 이 인물이 바로 성종이더라. 그래서 경국대전, 조선의 법전이에요. 조선 500년을 지탱했던 건 법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국대전 때 세조 때 출발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기틀을 잡혀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특히 세종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왕이 등장하면서 아주 조선의 어떤 토대가 탄탄하게 놓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왕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조선의 시스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 먼저 중앙 시스템은요. 중앙은 바로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6조 체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한번 보죠. 지방은 8도 체제. 8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있는데 먼저 중앙 조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앙정부 조직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 놓을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제도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어떤 제도가 왕권을 견제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어떠한 제도가 왕권을
견제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먼저 왕권 강화. 이거 이미 앞에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네, 6조 직계제.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2호 예병형공조 6조. 2호 예병형공 6조로 바로 명을 내리고 그쪽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왕이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6조 직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영모 사건을 다루는 곳이 있어요. 왕권을 잡았어. 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모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그게 영모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긴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 바로 의금부라는 곳이 의금부. 의금부. 왜 여러분들 왜 금부도사, 금부도사 뭐 이런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금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금부. 그 다음에 왕의 오른팔, 비서. 승자가 들어가면 왕의 오른팔, 예, 바로 승정원이라고 있어요. 승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승정원은요, 비서예요, 비서. 자, 그 비서여서요, 바로 도승지 있잖아요, 도승지. 예, 도승지. 승지는 들라하라. 네, 이럴 때 이제 비서 들라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어떤 기관들은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기구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승정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 재상들이 중심이 되는 그 기구 뭐예요? 의정부 서사제가 있겠죠.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네, 의정부 재상들이 사인을 해가면서 네, 발언권을 가져가는 것.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조선의 언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3사라는 것이죠. 3사. 자, 3사에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사에는요. 먼저 사간원이 있습니다. 먼저 사간원.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제목을 치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관들. 네, 이런 사람들 바로 사간원이고. 그 다음에 사헌부가 있어요. 사헌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리의 감찰. 보면서 말이죠. 부정, 비리 뭐 이런 거 발각해가지고 왕한테 보고하는 사헌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검찰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사간원 같은 경우는 뭐 언론, 그죠? 지금의 언론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홍문관이라고 있어요. 홍문관. 요게 이제 3사입니다. 요게 3사인데 홍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연과 서연을 담당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연과 서연이 뭐냐면 경연과 서연을 담당하는 곳인데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토킹 어바웃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왕은 어려요. 그리고 신하들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서연은 뭐냐면요. 어릴 때 왕자들, 왕세자일 때 신하들과 토킹 어바웃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철저히 배우는 거죠. 신하들도 배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연서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 왕을 길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선시대가 왕의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오해예요. 실질적으로 왕권이 강했던 시기가 많지 않아요. 뭐 태종, 세조 그 외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 있다면 숙종, 영조, 정조 요 정도가 왕권이 좀 강했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신권, 그러니까 조선은 신하의 나라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찌 본다면 조선의 기틀을 만들었던 여러분들 이 정도전 있잖아요. 이 정도전 비록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정도전이 꿈꾸었던 세상은 태종 이방원의 그 한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갖춰졌다. 최종적 승자는 이방원이 아니라 정도전이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3사가 바로 언론 기능, 이 3사가 바로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려 3사는 여러분 어땠죠? 고려 3사는 언론 기능 없어요. 회계만을 담당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정부 6조 체제의 중요한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 팔도. 자,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랑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고려는 지방 조직이 어떻게 돼 있죠? 5도와 양계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8도 체제예요. 즉 8도 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5도 양계처럼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일원화되어 있다. 일원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8도에 자, 볼게요. 자, 여기 8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8도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죠? 자, 이 지방관 파견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8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무엇라 할까요? 바로 관찰사라고 합니다. 관찰사. 고려시대는 5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안찰사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관찰사예요. 자, 이 8도 밑에는요. 뭐 인구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부, 그다음이 목, 그다음이 군, 그다음이 현. 부목군현 이렇게 나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부목군현에 파견된 관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을 다른 말로 사도라 그래요. 사도. 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앙에서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된 수령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도는 높임말이에요. 직책 이름은 아니고 높임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하나 더 붙어가지고 사도를 사도가 됐죠. 예, 그러니까 수령이나 사도나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도들, 이런 수령들이 중요한 건 바로 전국에 파견되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파견되지 않았거든. 고려시대는 일부 지역에만 파견되었잖아. 그래서 그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속군, 속현, 향, 부곡, 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전국에 파견되었으니까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국 파견되었다. 이건 바로 그렇죠. 바로 속군이나 향, 부곡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다. 속군, 속현, 향, 부곡소는 이제 없어졌다. 이게 바로 조선 지방 행정 조직의 특징이다. 왜?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중앙 집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중앙 집권 추구라고요. 중앙 집권 추구. 이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누가 다스렸어요? 향리가 그 지역의 실질적 세력으로 다스렸잖아. 그죠? 그런데 조선은 지금 다 파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누가 있을까? 이 밑에 향리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 향리. 향리가 보좌해주는, 향리가 수령을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 향리의 권한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고려에 비해서. 고려 시대는요. 그 지역에 실질적 지방 세력이 있다면 조선 향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 이방이 있느냐라고 사도가 부르면 네 사도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약간 좀 간사하고 뭐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모습을 등장하잖아요. 이건 조선의 향리예요. 고려 향리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선 향리와 고려 향리를 구분하십시오. 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파견되지 않았다의 차이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에는요, 이렇게 중앙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수령, 그리고 그를 보조해주는 향리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지역에 양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사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족들은 이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 썩 탐탁치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사족들은요, 이 수령은요, 그런 사족들을 감시해야 돼. 자, 감시해야 되는데, 이 사족들은요, 자신의 지분을 갖기 위해서, 이 사족들이 누구냐면 바로 향초에 낙향했던, 조선공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든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들이 뭔지를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향소라는 게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뭐 향촌에 있다라는 거죠. 이 유향소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론을 형성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네, 서원이 있어요. 이 서원에서는 여러분들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향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놔요. 향약. 이 향약, 향초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사족들이 그 마을에서 부목 9년에 있는 이 사족들이 그 마을에서 자기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후손들은 이렇게, 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어떤 모습일 수 있잖아요.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이 사족들 있잖아. 이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이 사족들.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파견되었던 중앙 집권을 추구하고 있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방에 내려와서 통치 지배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이런 시스템. 그러면 지금 중앙에는 의정부 6조 체제, 지방엔 8도 체제야. 그럼 여기 이제 파견되는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니 해도 조선시대는요, 실력이에요. 바로 과거제의 시행입니다. 과거제. 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력들을 중앙으로 그리고 지방으로 파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문과, 그 다음이 무과, 군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잡과, 잡과는 중인들, 네, 뭐 수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은 왜 인기 학과들이잖아요. 인기 학과들은 대부분 잡과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는 그런 것들은 저기 뭐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인들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는 것이죠. 이게 시대는 몰라요. 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사실 이 무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려 시대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고려 시대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대신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승과가 있었죠. 승과. 그죠? 네. 그런데 스님, 승려. 그런데 뭐 아시잖아요. 불시잡, 부처씨 잡소리 뭐 이런 나라에서 지금 승과가 열리기는 어렵겠죠? 대신 무과. 무과가 지금 이렇게 조선시대는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부 조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중앙 집권 세력들이 지방을 통제하는 이 시스템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서서히 좀 구세력이 돼가는 거예요. 바로 이 혁명파 세대들의 후손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훈구파가 되는 거예요. 훈구파. 어마어마한 대지주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 변화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향촌에 낙향해가지고 유향서 서원 향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들을 차근차근 강화시켰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올라오면서 이 훈구를 견제를 합니다. 자, 견제를 하기 위해 좋은 기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보세요. 예, 이 조직에서 지금 뭔가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잖아. 여기 이제 3사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 향초에 낙향했던 이들이 서원에서 인재양서를 계속 해내면서 바로 3사를 서서히 장악해 나갑니다. 자, 이러면서 훈구를 때리니까 아직 훈구 힘 있어. 뭐야 이것들이 기어오르네.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3사를 장악해 들어오고 있는 저 원건파 사대부의 후손들, 사족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사건이 바로 사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화라는 거예요.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 권력 교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부터 저희가 권력을 접수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려고요? 그러시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엄청나게 많은 저항과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4번의 사화가 있어요. 자, 어떤 사화인지 첫 번째 사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화는요, 무갑기을. 이렇게 보세요. 무갑기을. 먼저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자, 이 무오사화는요, 어느 왕 때 있었던 거냐면 이건 연산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연산군 때. 이 무오사화의 원인은 뭐였냐면 바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됩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 문제가 돼요. 당시 이 김일손이라는 인물, 사초, 이게 이제 뭐냐면 애도하는 거예요. 의제를. 이게 중국 황제거든요. 근데 항우한테 죽어요. 항우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훈구한테 어떻게 읽혔냐면 이게 김종직이 살인 쪽, 저쪽 사족 쪽이거든요. 이것들 봐라. 지금 우리 훈구를 건드려? 그러면 좀 혼 좀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봤냐면 이 조의제문을 바로 세조가 단종을 죽이잖아요. 그것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산군 노발대발한 거죠. 어찌 보면 자기 어떤 위쪽 핏줄인데 건드려? 우리 선왕을 건드려? 이것들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줬던 사건. 네, 그게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무오사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갑기을. 갑자사화라고 있어요. 갑자사화. 이 갑자사화도 역시 연산군 때예요. 근데 뭐 갑자사화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연산군의 어머니, 바로 패비윤 씨. 누가 우리 엄마 죽였어? 이것들이 했던 연산군. 여기 이제 패비윤 씨와 관련된 사건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쫓겨나요, 연산군이.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이 바로 중종 반정이 되겠습니다. 중종 반정. 이 반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쫓겨난 왕이 두 번 있죠. 바로 연산군이 있고 광해군이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군자가 붙습니다. 조나 종이 붙지를 않아요. 광해군은 이제 인조반정으로 쫓겨났죠, 나중에. 그죠? 중종반정. 이 중종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기묘사화라는 거예요. 기묘사화.
자, 이 기묘사화는 중종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묘는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알죠? 무오년, 갑자년, 기묘년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에요. 조광조. 자, 이 조광조가 어떤 개혁을 추진했는지를 여러분들 좀 봐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조광조는요.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위훈삭제라는 겁니다. 위훈삭제. 이게 뭐냐면 바로 중종 반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종 반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위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짓 위자야. 위선자 할 때 이거 위자예요. 훈자가 뭐냐면 훈장할 때. 즉 중종 반정 이거는 쿠데타잖아요. 일종의. 그죠? 이게 쿠데타가 성공하니까 이게 반정이지. 이거 실패하면 이거는 3대가 멸하는 이건 영모입니다. 영모. 근데 성공했단 말이야. 성공하니까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슬쩍 이렇게 수저 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훈장도 받았거든. 거짓이란 얘기야. 가짜란 이야기야. 그들의 어떤 훈장을 삭제해야 된다. 근데 이 위훈 삭제의 대상이 주로 훈구 세력들이에요. 훈구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조광조가 지금 이제 그 사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훈구랑 아주 아랑 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소격서 폐지를 또 주장합니다. 소격서. 소격서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늘의 제사 지는 거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유학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정몽주의 후손들이라니까.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사람들 아주 굉장히 명물 중요시 여기는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광조 봤을 때 이 도대체 훈구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데로 또 하며 저런 데로 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유학자들이 왜 미신을 믿어? 말이 돼? 이거 없어져야 돼. 수격서. 여러분들 그 왜 그 아이유가 불렀던 노래 알죠? 소격동으로 기억하나요? 네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이게 제가 네 어쨌건 그 소격동이 바로 이 소격서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관청이거든요. 이게 소격동, 네, 소격서. 이거 없애기로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랬냐면 혈량과 이 향촌의 낙향에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시험 보지 않고 추천에 의해서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들. 이 혈량과 역시 마찬가지로 향촌의 낙향에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이 훈구 세력들이 이것들 봐라 라고 해서 몰아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뭇잎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주초위왕. 주초를 한자로 합치면 뭐냐면 조씨야 조씨.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게 막 나뭇잎에 궁궐 나무에 막 새겨지는 거야. 물론 거기다 이제 설탕물 발라놨겠지. 꿀 발라놨겠지. 그래서 발레들이 파먹도록 해놓은 건데 이런 글씨가 새겨지는 거예요. 결국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조광조를 날려버리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사림들마저 큰 타격을 입었던 사건. 이게 바로 사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화는 뭐였냐면요.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바로 무갑기을 을사사화. 요 을사사화는 여러분들 이거는 유님, 네, 윤원형 다 외척이에요. 대윤소윤이라 그래가지고 외척들끼리 싸우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또 화를 입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 갑, 기, 을
이렇게 여러분들 좀 무갑기열 이렇게 사화, 사대사화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탄압을 했으면 찌그러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향촌에 낙향해 있었던 이 사적들 유향소 사원 향양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을 해놨거든요. 비록 일부가 죽더라도 그 빈자리를 또 채워넣는 거예요.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일종의 인해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해전술로 이렇게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던 이들이 결국은 16세기 여기 이제 구분점이 바로 여러분들 15세기와 16세기 구분점 제가 시기 구분해드렸죠 여러분들? 네, 바로 그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결국 이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림파. 그들이 바로 16세기 그리고 이후 조선 400년을 이끌어갈 역사 주도 세력 사림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역사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방원이 그 권력을 휘두를 당시 정몽주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그들은 아마 죽임을 당하거나 낙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준비했던 거죠. 그냥 낙향해서 끝난 게 아니야.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한 거죠. 바로 이렇게 향촌에서 유향소나 서원이나 향양을 통해서 다시 준비한 거죠. 준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기필코 100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못하면 나의 후손들이, 나의 지자들이 내 뜻을 이어받아서 기필코 만들어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시기 구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혁명파 사대부들이 이제 위화도 왜군과 과전폭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 보시면 되고요. 태종의 육조 직계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잘 나오고요. 사병혁파, 그다음에 호패법의 실시, 다음이 호패법의 실시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세종은 여러분들 이건 뭐 다 아셔야 돼요. 세종은 워낙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의정부 서사제라든지 뭐 사군과 육진이라는 설치, 뭐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세조 때 다시 육조 직계제 돌아오는 모습들, 그다음에 경국대전 하는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중앙 집권 체제에서는 왕권 강화 체계, 육조 직계제 의금부 승정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왕권 견제, 특히 조선의 3사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체제에서는 여러분들 관찰사가 파견되었고 수령이 전국에 파견되었다는 사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권력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무오사화, 김종진의 조의제문하고 김효사화 정도, 특히 조광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하지만 조선의 정치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5세기 이제 사림들이 정권을 잡았겠는데 저 사림들이 이제 이후 400년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16세기 이후 조선 정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